한국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한국이 미국 없이 뭐 하나 제대로 할 수나 있어? 미국 뒷공문이나 졸졸 따라오는데. 오만한 미국 장성의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한국 방어막이 공개되자 전 세계는 경악하고 말았습니다. 각국의 국방부는 고위급 긴급회담을 열 정도였어요. 도대체 이들이 이렇게 충격받은 이유가 무엇인지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새벽 2시가 넘은 시각, 브뤼셀 나토 지하 전략 상황실의 공기는 냉각기, 소음과 땀 냄새가 뒤섞인 채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형광등이 천장에서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냉각팬이 돌아가는 낮은 진동음이 바닥을 타고 발바닥까지 올라왔어요. 나는 대형 스크린 앞에 서서 우크라이나 동부 방어선이 무너지는 영상을 바라봤습니다. 생중계였어요. 러시아 드론 수백 대가 방공망을 찍고 들어오는 장면이 위성 각도별로 나뉘어 화면을 가득 채웠고 지휘소 한 곳이 폭발하는 순간 회의실 안에 있던 누군가가 욕설을 내뱉었습니다. 폭발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두 번째, 세 번째 화염이 화면 오른편에서 연이어 피어오르는 동안 나는 스크린에서 눈을 떼지 못했죠. 22년간 독일 연방군 전략기획실에서 분쟁, 지역 데이터를 분석해온 나로서도 이렇게 빠른 속도로 방어선이 붕괴되는 장면은 처음이었습니다. 드론이 방공망 사각지대를 파고드는 경로가 교과서에 실린 어떤 공격 패턴과도 달랐어요. 편대 간격이 불규칙했고 고도 변환 타이밍이 방공 레이더의 추적 주기와 절묘하게 어긋나 있었습니다. 누군가 레이더 주기를 미리 계산하고 경로를 설계했다는 뜻이었어요. 나는 그 생각을 잠시 머릿속에 붙들었다가 놓아버렸습니다. 지금 그걸 분석할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스크린 오른쪽 하단에는 현지 시각과 피해 집계가 실시간으로 갱신되고 있었어요. 민간인 대피 완료율이 31%였습니다. 나는 그 숫자가 눈에 들어오는 순간 시선을 다른 쪽으로 옮겼어요. 보고 싶지 않은 숫자였거든요. 미국 측 장성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가 테이블을 손바닥으로 내리치자 커피잔이 옆으로 넘어지면서 갈색 액체가 작전지도 위로 번졌어요. 지금 당장 한국에 연락해. 대드론 체계 긴급 요청. 지금 바로. 프랑스 측 대표도 일어섰습니다. 한국이 실전 배치를 완료했다는 건 확인된 겁니까? 그 말에 회의실 안의 시선이 일제히 통신 담당 요원 쪽으로 쏠렸어요. 요원은 이미 단말기 앞으로 뛰어가고 있었습니다. 나는 화면 한쪽 구석에 표시된 숫자들을 눈으로 쫓았어요. 방어선 붕괴까지 걸린 시간이 2시간 58분으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3시간이 채 되지 않았다는 뜻이었죠. 나는 그 숫자를 보면서 처음으로 손바닥에 땀이 차는 것을 느꼈어요. 내가 지난 6개월간 작성한 방어선 붕괴 예측 보고서에는 최소 12시간이라는 수치가 적혀 있었습니다. 3시간이라는 숫자는 내 보고서 어디에도 없었어요. 그렇다면 내 보고서가 틀린 건지 아니면 러시아가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전술을 바꾼 건지 나는 그 자리에서 판단할 수 없었습니다. 회의실 뒤편 통신 단말기 앞에서 요원이 자판을 두드리는 소리가 날카롭게 들렸어요. 나는 그 소리를 들으며 스크린을 바라봤습니다. 세 번째 지휘소가 불타고 있었어요. 화면 오른쪽에서 네 번째 폭발이 일어나려는 순간 요원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회의실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어요. 회신 왔습니다. 단 3줄입니다. 그가 화면에 내용을 띄웠어요. 대한민국은 현재 무기 판매를 보류합니다. 문장은 그게 전부였습니다. 이유도 없었고 기간도 없었어요. 추가 협의 일정도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 3줄을 2번 읽었어요. 보류, 거절이었다면 오히려 이해하기 쉬웠을 겁니다. 협의 요청이었다면 가격 협상이라고 판단했겠죠. 그런데 보류라는 단어는 이유를 감추고 있었어요. 그 빈자리가 묘하게 신경 쓰였습니다. 회의실에 잠깐 침묵이 흘렀다가 곧바로 소란이 터졌어요. 미국 방산기업 부회장인 베런이 내 옆에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그는 회의실에서 가장 목소리가 큰 사람이었고 동시에 가장 많은 계약서를 들고 다니는 사람이기도 했어요. 돈만 주면 팔던 나라가 미쳤군. 그가 손가락으로 스크린을 가리켰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판매 보류라고 전선이 무너지는 걸 보면서 값을 올리겠다는 거잖아. 그의 말에 회의실 곳곳에서 동조하는 목소리들이 터져 나왔어요. 나도 속으로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전선이 무너질수록 수요는 치솟고 공급을 끊으면 가격은 저절로 올라가죠. 계산은 단순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단순한 계산이 선명하게 맞아떨어질수록
보류라는 단어가 계속 머릿속에 걸렸습니다. 각국 대표들이 동시에 전화기를 들거나 보좌관에게 무언가를 지시하는 동안 통신 담당 요원은 다시 단말기 앞으로 돌아가 추가 메시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추가 메시지는 오지 않았습니다. 스크린 속 우크라이나 하늘에서는 러시아의 두 번째 공세 드론들이 편대를 이루며 화면 왼쪽에서 천천히 나타나고 있었어요. 언론 속보 알림이 회의실 곳곳의 단말기에서 동시에 울렸습니다. 화면 하단에 뉴스 자막이 흘렀어요. 한국, 동맹 요청 거부, 전선 붕괴 속 독자 행보 고수. 베런이 나를 돌아봤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아까보다 낮아져 있었어요. 클라우스, 자네가 직접 가줘야겠어. 나는 그를 쳐다봤습니다. 서울로요. 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 회신 뒤에 뭐가 있는지 확인해야 해. 한국이 몸값을 올리려는 건지 아니면 진짜 다른 계산이 있는 건지 직접 눈으로 보고 와. 나는 스크린을 다시 봤습니다. 러시아 드론 편대가 화면 왼쪽을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이유는 뻔했습니다. 전선이 무너지는 동안 공급을 끊으면 가격은 저절로 올라가죠. 나는 직접 가서 그 계산서를 들고 오겠다고 말했어요. 회의실을 나서는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독일에 있는 딸이었어요. 음성 메시지였습니다. 아빠, 이번에는 꼭 살아서 돌아와. 나는 복도에 멈춰서서 그 목소리를 한 번 더 들었어요. 형광등이 복도 끝까지 차갑게 이어져 있었고 저 멀리 회의실에서 각국 대표들의 고함 소리가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냉각팬 소리가 다시 발바닥을 타고 올라왔어요. 나는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고 걸음을 옮겼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리는 순간 가장 먼저 느낀 건 냄새였습니다. 브뤼셀의 지하 상황실에 배어있던 땀과 커피 냄새 대신 공항 특유의 차갑고 건조한 공기가 코를 채웠어요. 베런은 서울행 전용기 안에서 내내 말이 많았습니다. 그는 내 맞은편 좌석에 기대어 샴페인 잔을 손에 쥔 채로 한국이 결국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조목조목 늘어놓았어요. 한국은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야. 국제사회의 눈치를 안 볼 수가 없어. 지금 이 보류라는 게 결국 협상 테이블에서 더 유리한 자리를 차지하려는 포석이라고. 나는 그의 말을 들으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틀린 말이 아니었어요. 나 역시 같은 결론을 이미 내려놓고 있었거든요. 베런이 잔을 내려놓으며 덧붙였습니다. 클라우스, 이번 보고서만 제대로 써줘. 한국이 국제 여론을 무시하고 몸값 올리기에 나섰다는 걸 수치로 보여주면 돼. 그러면 자네 자리는 내가 지켜줄게. 나는 그 말에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답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어차피 내가 서울에서 보게 될 것들이 그 결론을 뒷받침해 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입국 심사를 마치고 도착 로비로 나왔을 때 한국 측 안내 인원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상했던 것과 달랐어요. 보통 이런 방문에는 외교부 직원이나 국방부 의전팀이 나와서 호텔 안내부터 시작하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그런데 나온 사람은 군복 차림의 장교 한 명이었습니다. 계급장을 보니 중령이었어요. 그는 악수를 건네며 짧게 말했습니다. 클라우스 마이어 박사님이시죠? 저는 박성준 중령입니다. 바로 이동하겠습니다. 나는 그를 쳐다봤어요. 호텔 체크인은요? 박중령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늘 일정에 체크인은 없습니다. 베런이 옆에서 끼어들었어요. 이봐요. 우리 12시간을 날아왔어. 최소한 씻고 쉬어야 하지 않겠어요. 박중령이 베런을 돌아봤습니다. 그 눈빛이 차가워지는 게 느껴졌어요. 베런 부회장님은 서울 시내 호텔에 방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마이어 박사님은 저와 함께 이동하셔야 합니다. 베런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나는 속으로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초청받지 않은 사람과 초청받은 사람을 이렇게 분명하게 나누는 방식이 낯설었거든요. 우리는 지하 주차장에 대기하고 있던 검은색 차량에 올랐습니다. 베런은 따로 다른 차량으로 안내받았어요. 차가 고속도로에 진입하자 박중령이 앞좌석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직접 국방부 지하 상황실로 이동합니다. 나는 창밖을 바라보다가 물었어요. 무기 시연이 있는 겁니까? 박중령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시연은 아닙니다. 보여드릴 게 있어서요. 나는 그 대답이 마음에 걸렸지만 더 묻지 않았어요. 국방부 청사 지하로 내려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차가운 금속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지하 2층 문이 열리자 긴 복도가 이어졌어요. 복도 끝에 두꺼운 철문이 있었고 그 앞에서 보안 검색이 진행됐습니다. 나는 핸드폰을 맡기고 서명을 했어요.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나는 멈칫했습니다. 내가 예상했던 건 무기 계약서나
기술 사양 자료가 펼쳐진 회의 테이블이었어요. 그런데 상황실 중앙 스크린에 가득 채워진 건 지도였습니다. 우크라이나 주요 도시들이 표시되어 있었고 각 도시마다 색깔이 다른 선들이 촘촘하게 그려져 있었어요. 지하 대피 경로였습니다. 나는 스크린 쪽으로 걸어갔어요. 선들이 단순한 대피 경로가 아니었습니다. 병원 위치와 전력 공급선이 함께 표시되어 있었고 각 경로마다 이동 가능 인원수와 예상 소요 시간이 적혀 있었어요. 옆 화면에는 이동식 방공망 배치도와 피난 열차 운행 시간표가 실시간으로 갱신되고 있었습니다. 나는 박중령을 돌아봤어요. 이게 뭡니까? 박중령이 스크린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민간인 보호 체계입니다. 나는 잠시 할 말을 잃었어요. 지금 전쟁이 코앞인데 무슨 대피 계획을 짜고 있는 겁니까? 무기가 필요한 상황 아닙니까? 박중령은 내 말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스크린의 다른 부분을 손으로 가리켰어요. 하르키우 구역 병원 전력 유지 계획입니다. 현재 가동률 94%입니다. 나는 그 숫자를 봤습니다. 94%. 그 숫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바로 이해했어요. 폭격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병원 전력을 94% 유지하고 있다는 건 누군가 그 전력선을 붙들고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나는 다시 물었습니다. 이걸 한국이 구축한 겁니까? 박중령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언제부터요? 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보여드릴 수 없습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나는 스크린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민간인 대피 경로 위로 빨간 점들이 하나둘 깜빡이고 있었어요. 러시아 포격 예상 지점이었습니다. 그 빨간 점들과 대피 경로 선들이 겹치지 않게 정교하게 설계되어 있었어요. 나는 그 설계가 얼마나 오래전부터 준비된 것인지 가늠할 수 없었습니다. 그 순간 베런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호텔 로비에서 기자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한국이 동맹을 외면했다는 기사가 이미 나가고 있다고도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문자를 읽고 스크린을 다시 봤어요. 화면 속 대피 경로 위에서 빨간 점 하나가 새로 깜빡이기 시작했습니다. 국방연구소로 이동하는 차 안에서 박중령은 말이 없었습니다. 나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서울 외곽 풍경을 바라보며 어젯밤 상황실 스크린에서 본 대피 경로 지도를 머릿속으로 다시 그려봤어요. 아직 보여드릴 수 없습니다. 그 말이 계속 걸렸거든요. 보여줄 수 없는 게 아니라 아직이라고 했습니다. 시점이 있다는 뜻이었어요. 나는 그게 협상 전술인지 아니면 다른 무언가인지 판단하지 못한 채 차에서 내렸습니다. 연구소 외관은 생각보다 훨씬 낡아 있었어요. 금속 외벽에는 녹이 쓴 자국이 군데군데 보였고 입구 쪽 유리창 하나는 테이프로 임시 보수한 흔적이 있었습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속으로 한 박자 긴장이 풀렸어요. 이 정도 시설에서 세계가 주목하는 대드론 체계가 나왔다는 게 처음부터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베런의 말이 맞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보안 검색은 상황실보다 까다로웠어요. 신분증 확인에 지문 인식까지 거쳤고 안내 요원이 내 재킷 안쪽 주머니까지 직접 확인했습니다. 복도로 들어서자 형광등 불빛이 희뿌옇게 천장을 채우고 있었어요. 복도 양쪽으로 연구실 문들이 이어졌고 문마다 작은 유리창이 달려 있었습니다. 나는 지나치면서 안을 들여다봤어요. 연구원들이 모니터 앞에 붙어 있었습니다. 이른 오전이었는데도 불이 꺼진 방이 하나도 없었어요. 책상 위에 컵라면 용기가 쌓여있는 방도 있었고 한쪽 벽에 수식이 빼곡하게 적힌 화이트보드가 보이는 방도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의 눈빛이 이상했어요. 피곤에 찌들어 있으면서도 어딘가 집중된 눈빛이었습니다. 마감에 쫓기는 표정이 아니었어요. 뭔가를 증명하려는 사람의 눈빛에 가까웠죠. 나는 그 생각을 떨쳐내며 복도 끝 회의실로 들어갔습니다. 안에는 한 남자가 서 있었어요. 키가 크지 않았고 체격도 마른 편이었습니다. 50대 초반으로 보였어요. 그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이재혁입니다. 책임 연구원으로 있습니다. 나는 악수를 하면서 그의 손을 봤어요. 손등과 손가락 마디에 오래된 화상 자국이 여러 개 있었습니다. 색이 바랜 것도 있었고 비교적 최근에 생긴 것도 있었어요. 고열에 직접 노출된 흔적이었습니다. 나는 자리에 앉으며 회의실 안을 둘러봤어요. 책상 위에 논문 묶음과 회로 도면이 뒤섞여 있었고 한쪽 선반에는 작은 액자가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가족 사진이었어요. 남자와 여자, 그리고 어린 남자아이였습니다. 아이는 산소 흡입기 같은 것을 코에 대고 찍힌 사진이었어요. 나는 시선을 거뒀습니다. 이재혁이 자리에 앉으며 먼저 말을 꺼냈어요.
어떤 부분을 확인하러 오셨습니까? 나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수백만 명이 죽어가고 있어요. 지금 당장 무기가 필요한 상황인데 왜 판매를 보류하는 겁니까? 이재혁이 나를 바라봤어요. 표정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러고 나서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는 전쟁을 오래 끌 무기를 만드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잠깐 멈췄어요. 그게 무슨 뜻인지 바로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나는 다시 물으려고 했습니다. 그 순간 그의 휴대전화가 울렸어요. 그는 화면을 봤습니다. 잠깐 실례하겠습니다. 그가 전화를 받았어요. 목소리가 낮아졌지만 좁은 회의실에서 내용이 들렸습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여자 목소리가 울먹였어요. 아이가 새벽에 다시 발작을 했고 지금 응급실에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나는 시선을 창밖으로 돌렸어요. 이재혁은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 짧은 순간 회의실 안에 아무 소리도 없었어요. 냉각팬 소음조차 잦아드는 것 같았습니다. 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알겠어. 선생님 말씀 잘 들어. 나중에 갈게. 전화가 끊겼습니다. 이재혁은 눈을 떴어요.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회의실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나는 그를 바라봤어요. 아이가 응급실에 있는데 자리를 지키는 사람. 나는 그걸 냉혈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가족보다 임무를 앞세우는 군인식 사고방식이라고 판단했어요. 그런데 그가 문을 열기 전에 잠깐 멈췄습니다. 그의 시선이 선반 위 가족 사진으로 향했어요. 딱 1초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문을 열고 복도로 나갔어요. 나는 혼자 남아 회의실 안을 다시 둘러봤습니다. 선반 위 사진 속 아이의 코에 달린 흡입기가 다시 눈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제야 다른 것이 보였습니다. 회의실 한쪽 벽면에 사진들이 여러 장 붙어 있었어요. 처음에는 연구성과 사진인 줄 알았습니다. 가까이 가서 보니 달랐어요. 붕대를 감은 손, 안대를 한 얼굴, 휠체어에 앉아 있는 사람. 사진마다 날짜가 적혀 있었는데 가장 오래된 것은 13년 전이었습니다. 나는 그 사진들 앞에 서서 손바닥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이재혁의 화상 자국이 떠올랐습니다. 박중영이 회의실로 들어온 건 이재혁이 자리를 비운 지 20분쯤 지난 뒤였습니다. 그는 내 앞에 태블릿 하나를 내려놓았어요. 화면에는 나토 긴급 메시지가 떠 있었습니다. 수백조 원 규모의 무기 계약 제안이었어요. 브뤼셀에서 보낸 공식 문서였는데 최후 통첩이라는 표현이 본문 세 번째 줄에 그대로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그 단어를 손가락으로 짚으며 박중영을 쳐다봤어요. 이걸 받았다는 걸 알고 있습니까? 박중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표정이 바뀌지 않았어요. 나는 태블릿을 내려놓으며 다시 물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겁니까? 박중영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는 창밖을 한번 바라보더니 회의실 문 쪽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나는 그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수백조 원짜리 제안을 받고도 저렇게 걸어나갈 수 있는 사람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연구소 마당이 보였어요. 낙엽 몇 장이 바람에 굴러다니고 있었고 연구원 2명이 종이컵을 들고 서서 무언가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이 건물 안에서 수백조 원짜리 계약을 두고 침묵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여전히 이해되지 않았어요. 나는 자리에 앉아 태블릿을 다시 펼쳤습니다. 최후 통첩 문서를 처음부터 천천히 읽었어요. 제안 금액이 처음 협상안보다 40% 높아져 있었습니다. 나는 그 숫자를 보면서 베런의 말을 떠올렸어요. 전선이 무너질수록 가격은 올라간다. 한국이 기다리고 있던 게 바로 이 숫자라면 지금이 가장 좋은 타이밍이었습니다. 그런데 서명이 없었어요. 점심이 지날 무렵 베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들떠 있었어요. 클라우스, 지금 한국 뉴스 봤어. 나는 못 봤다고 했습니다. 베런이 빠르게 말을 이었어요. 내가 어제 기자들한테 얘기를 좀 했거든. 한국이 계약을 질질 끌면서 가격을 올리려 한다고. 지금 그 기사가 한국 포털 메인에 올라가 있어. 한국 정치권도 들썩이고 있고. 나는 전화기를 귀에 댄 채로 복도를 바라봤습니다. 박중영이 복도 끝에 서서 누군가와 낮은 목소리로 통화 중이었어요. 베런이 계속했습니다. 이제 한국 정부도 버티기 힘들 거야. 여론이 이렇게 되면 내부에서 균열이 생기거든. 그게 자연스러운 흐름이야. 클라우스, 자네는 거기서 그냥 지켜보기만 해. 내가 판을 짜고 있으니까. 나는 전화를 끊었어요. 판을 짜고 있다는 말이 귀에 걸렸습니다. 베런이 이미 언론을 움직이고 있다면 내가 이곳에서 보고 있는 것들은 그의 이야기와 충돌할 수밖에 없었어요. 나는 그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스스로를 다잡으려 했습니다. 어차피 내가 볼 것은 숫자와 사실뿐이니까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생각이 전처럼 단단하게 자리를 잡지 않았어요. 오후 늦게 이재혁이 돌아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아침보다 더 피곤해 보였어요. 눈 아래가 거뭇하게 내려앉아 있었고 재킷 소매에 구겨진 자국이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그대로 온 것 같았어요. 하지만 회의실에 들어서면서 그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자리에 앉는 것도 커피를 찾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모니터를 켜는 것이었어요. 화면에 수치들이 떴습니다. 나는 그 화면을 힐끗 봤지만 내용을 읽기 전에 먼저 물었어요. 아이는 괜찮습니까? 이재혁이 모니터 화면을 보면서 짧게 대답했습니다. 괜찮습니다. 나는 잠시 기다렸지만 그 이상의 말은 나오지 않았어요. 그는 이미 화면 속 수치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다시 한번 판단을 내렸어요. 냉혹한 사람이었습니다. 가족보다 숫자를 먼저 보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상한 생각도 들었습니다. 저렇게 피곤한 얼굴로 들어오면서 모니터부터 켜는 사람은 마감에 쫓기는 게 아니라 무언가에 쫓기는 사람이에요. 두 가지는 달랐습니다. 나는 본론으로 들어갔어요. 나토 최후 통첩 받으셨죠? 수백조 원 규모 계약입니다. 이걸 거부하면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신뢰를 잃어요. 지금 언론도 움직이고 있고 정치권에서도 압박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걸 알면서도 서명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이재혁이 모니터에서 시선을 거두고 나를 봤습니다. 그가 잠시 입을 다물었다가 천천히 말했어요. 마이어 박사님, 전쟁이 길어지면 누가 이깁니까? 나는 그 질문이 예상 밖이었습니다. 전력이 강한 쪽이 이기겠죠. 이재혁이 고개를 저었어요. 전쟁이 길어지면 무기상이 이깁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냉각팬 소리만 낮게 깔렸어요. 나는 그 말의 의미를 곧바로 받아치지 못했습니다. 이재혁이 다시 말을 이었어요. 우리가 지금 팔 수 있는 무기가 없어서 보류한 게 아닙니다. 파는 게 옳은 선택인지 확신이 없어서 보류한 겁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잠깐 멈췄어요. 그게 협상 전술인지 아니면 진짜 말인지 판단할 수 없었거든요. 이재혁은 다시 모니터로 시선을 옮겼습니다. 대화가 끊겼어요.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연구소 마당이 내려다 보였어요. 아까 이야기를 나누던 연구원 2명은 사라지고 없었고 마당에 낙엽만 남아 있었습니다. 나는 창유리에 손을 얹었어요. 차가운 유리 표면이 손바닥을 식혔습니다. 배런의 말과 이재혁의 말이 머릿속에서 서로 부딪혔어요. 배런은 한국이 가격을 올리려 한다고 했습니다. 이재혁은 파는 게 옳은지 확신이 없다고 했어요. 두 문장은 전혀 다른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나는 어느 쪽이 맞는지 이곳에서 아직 판단할 수 없었어요. 판단하려면 더 봐야 했습니다. 그때 이재혁이 의자를 당기는 소리가 들렸어요. 나는 돌아봤습니다. 그가 책상 서랍에서 작은 출입증 하나를 꺼내 내 쪽으로 밀었어요. 플라스틱 표면에 숫자와 알파벳이 조합된 코드가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그것을 집어들었어요. 내일 아침 일찍 오십시오. 이재혁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어디로 들어가는 겁니까? 그가 파일을 들고 걸어가며 대답했어요. 내일이면 당신 생각이 달라질 겁니다. 그가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나는 출입증을 손에 쥔 채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차가운 플라스틱 표면이 손바닥에 닿았습니다. 복도에서 이재혁의 발소리가 멀어지다가 완전히 사라졌어요. 회의실에 냉각팬 소리만 남았습니다. 나는 출입증을 뒤집어 봤어요. 뒷면에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핸드폰이 울렸어요. 브뤼셀에서 보낸 메시지였습니다. 러시아가 세 번째 공세를 준비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규모가 이전보다 2배라고 적혀 있었고 예상 개시 시점이 48시간 이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메시지를 읽고 손에 쥔 출입증을 다시 내려다봤어요. 48시간, 그리고 내일 아침. 두 숫자가 이상하게 맞물렸습니다. 이재혁이 건네준 출입증은 연구소 본관 지하 3층으로 통하는 문에서 처음 사용됐습니다. 박중영이 앞서 걸었고 나는 그 뒤를 따랐어요. 엘리베이터가 없었습니다. 좁은 계단을 따라 내려가는 동안 공기가 달라졌어요. 위층의 형광등 냄새 대신 금속과 냉각액이 섞인 냄새가 코를 채웠습니다. 계단 벽면은 콘크리트 그대로였고 중간중간 배관과 전선 묶음이 노출된 채로 지나갔어요. 나는 손으로 벽을 짚으며 내려갔습니다. 차가운 콘크리트 표면이 손바닥에 닿았어요. 지하 3층 문 앞에서 출입증을 단말기에 댔습니다. 짧은 전자음이 울리고
두꺼운 철문이 안쪽으로 열렸어요. 나는 안으로 들어서면서 숨을 멈췄습니다. 예상했던 것과 전혀 달랐거든요. 최첨단 무기 생산 라인을 기대했어요. 드론 격추 장비나 레이저 시스템의 시제품이 늘어서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눈앞에 펼쳐진 건 스크린이었어요. 벽면 전체를 덮은 대형 스크린들이 저마다 다른 화면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나는 천천히 걸으며 화면들을 하나씩 봤어요. 첫 번째 화면에는 우크라이나 주요 도시들의 지하 대피 경로가 실시간으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경로마다 색깔이 달랐어요. 초록색은 현재 이동 가능한 구간이었고, 노란색은 부분 차단, 빨간색은 완전 차단이었습니다. 두 번째 화면에는 이동식 방공망 배치 현황이 떠 있었어요. 12개 거점이 표시되어 있었고, 각 거점마다 가동 시간과 잔여 전력량이 숫자로 갱신되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화면은 병원 전력 현황이었어요. 하르키우, 드니프로, 자포리자의 주요 병원 17곳이 목록으로 나열되어 있었고, 각 병원 옆에 전력 공급률이 실시간으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나는 그 숫자들을 보면서 발이 멈췄어요. 94%, 91%, 88%. 폭격이 이틀째 이어지고 있는 도시들의 병원 전력이 그 수치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이재혁을 돌아봤어요. 그가 스크린 한쪽에 서서 운용 요원과 낮은 목소리로 무언가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된 겁니까? 이재혁이 나를 돌아봤어요. 어떤 부분 말씀이십니까? 이 전체가요. 나는 손으로 스크린들을 가리켰습니다. 이 대피 경로, 방공망, 병원 전력. 이걸 한국이 구축한 건 언제부터입니까? 이재혁이 잠시 운용 요원과 눈을 마주쳤어요. 그리고 나를 봤습니다. 오래됐습니다. 나는 더 구체적인 대답을 기다렸지만 그는 다시 스크린으로 시선을 옮겼어요. 나는 답답함을 누르며 다른 화면으로 걸어갔습니다. 네 번째 화면에는 피난 열차 운행 시간표가 표시되어 있었어요. 도시별로 출발 시각과 수용 인원이 적혀 있었고, 현재 탑승 완료 인원이 실시간으로 갱신되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 숫자를 봤어요. 지난 48시간 동안 이 열차들이 실어 나른 민간인이 총 몇 명인지 화면 하단에 적혀 있었습니다. 21만 4천 명이었어요. 나는 그 숫자 앞에서 멈췄습니다. 21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 시스템을 통해 이동했다는 뜻이었어요. 무기 한 발 없이요. 그런데 세계는 한국이 동맹을 벌였다고 보도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 모순을 머릿속으로 정리하려 했지만 잘 되지 않았어요. 이재혁이 내 옆으로 왔습니다. 이 시스템이 공개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먼저 물었어요. 이재혁이 짧게 대답했습니다. 러시아가 대피 경로를 먼저 차단합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스크린을 다시 봤어요. 그제야 이해가 됐습니다. 이 시스템이 작동하는 조건은 러시아가 그 존재를 모르는 것이었어요. 공개하는 순간 경로는 표적이 되고 병원 전력선은 첫 번째 공격 대상이 됩니다. 한국이 침묵을 지킨 이유가 몸값이 아니라 이것 때문이었다면 배런의 이야기 전체가 흔들렸어요. 나는 그 생각이 너무 빠르게 결론으로 달려가는 것 같아 스스로 제동을 걸었습니다. 아직 확인되지 않은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때 박중영이 나를 불렀어요. 마이어 박사님, 잠깐 이쪽으로 오시겠습니까? 나는 그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박중영이 가리킨 화면에는 지도가 떠 있었어요. 우크라이나 동부였습니다. 지도 위에 파란 점들이 흩어져 있었는데 각 점마다 숫자가 붙어 있었어요. 나는 그 숫자들을 읽다가 멈췄습니다. 아동병원 위치였어요. 파란 점 하나하나가 소아병동이 있는 의료시설이었습니다. 그 점들을 이어주는 선이 대피 경로와 정확히 겹쳐 있었어요. 이재혁이 내 옆에 섰습니다. 무기보다 먼저 설계한 겁니다. 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나는 그 말에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박중영의 무전기가 짧게 울렸어요. 그가 무전기를 들고 작전실 한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잠시 뒤 박중영이 돌아왔어요.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러시아 미사일 발사 징후가 포착됐다고 했어요. 개시가 예상보다 앞당겨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작전실 안의 운용 요원들이 일제히 자세를 바꿨어요. 자판 두드리는 소리가 빨라졌습니다. 스크린 속 숫자들이 빠르게 갱신되기 시작했어요. 나는 그 장면을 바라보다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배런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어요. 지금이라도 한국이 무책임했다고 써줘. 모든 걸 보장하겠다. 나는 문자를 읽고 스크린을 봤습니다. 피난 열차 탑승 완료 인원 숫자가 또 한 번 갱신되어 있었어요. 21만 6천 명이었습니다. 러시아 미사일이 첫 번째 팔을 발사했다는 소식이
작전실 스크린에 뜬 건 이재혁이 운용 요원들에게 마지막 점검을 지시하고 나서 불과 몇 분 뒤였습니다. 나는 그 숫자를 봤어요. 발사 확인 미사일 74기, 드론 230대. 화면 오른쪽에 예상 도달 시간이 카운트다운으로 표시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재혁이 운용 요원 쪽으로 걸어가며 짧게 말했어요. 1단계 가동합니다. 자판 소리가 일제히 빨라졌습니다. 스크린 속 대피 경로들이 하나씩 초록색으로 바뀌기 시작했어요. 나는 그 장면을 바라보면서 무언가 거대한 것이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소리도 없었고 폭발도 없었어요. 그냥 숫자들이 바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숫자들 하나하나가 실제 사람들의 이동을 뜻한다는 걸 나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대피 경로 화면에서 이동 인원 숫자가 빠르게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첫 5분 동안 32,000명이었어요. 나는 그 숫자를 보면서 계산했습니다. 시간당 38만 명 이상의 속도였어요. 이재혁이 설계한 경로들이 동시에 열리면서 사람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제야 어젯밤 지도에서 봤던 선들이 단순한 경로가 아니었다는 걸 이해했어요. 미사일 도달 예상 경로와 대피 경로가 단 한 곳도 겹치지 않게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누군가 러시아의 공격 패턴을 오래전부터 분석해서 경로를 짠 거였어요. 박중영이 내 옆으로 왔습니다. 마이어 박사님, 저쪽 모니터 보시겠습니까? 그가 가리킨 화면에는 위성 영상이 실시간으로 들어오고 있었어요. 우크라이나 하르키우 외곽이었습니다. 도로 위에 차량들이 길게 늘어서 있었고 그 사이사이로 사람들이 걸어서 이동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아이를 안고 있는 사람도 있었고 노인을 부축하며 걷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동식 방공망이 그들의 머리 위 상공을 덮고 있었어요. 나는 그 화면 앞에서 한동안 말을 잃었습니다. 세계 언론은 지금 한국이 동맹을 외면했다고 보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위성 화면 속에서는 한국이 구축한 시스템이 그 사람들을 실어 나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재혁의 휴대전화가 울렸어요. 그는 화면을 확인하더니 한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나는 그의 뒷모습을 봤어요. 전화를 받는 그의 어깨가 잠깐 굳었습니다. 목소리가 들리지 않을 만큼 작아졌어요. 나는 시선을 다시 스크린으로 옮겼습니다. 병원 전력 화면에서 하르키우 3구역 소와 병동 전력 공급률이 97%로 올라가 있었어요. 미사일이 날아오는 동안 누군가 그 전력선을 잡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이재혁이 돌아왔어요. 그의 얼굴은 아까보다 더 창백해져 있었습니다. 나는 그가 전화를 받으며 굳었던 어깨를 기억하고 있었어요. 아이입니까? 내가 물었습니다. 이재혁이 나를 봤어요.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를 찾는다고 하더군요. 그가 말했어요. 나는 그 말을 듣고 스크린을 봤습니다. 대피 인원 숫자가 계속 올라가고 있었어요. 이재혁은 그 화면 앞으로 걸어가서 운용 요원 옆에 섰습니다. 그는 자리를 떠나지 않았어요. 나는 그가 스크린을 바라보는 옆모습을 봤습니다. 피곤함이 얼굴 전체에 내려앉아 있었지만 눈은 화면을 떠나지 않고 있었어요. 무기를 만든 이유가 승리가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머릿속에 들어왔습니다. 나는 그 생각을 바로 밀어내지 않았어요. 그때 박중영이 소리쳤습니다. 1차 파 도달 2분입니다. 작전실 안의 모든 사람이 동시에 화면을 봤어요. 카운트다운이 빠르게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스크린 속 대피 경로 위에서 이동 중인 인원 표시가 멈추지 않고 올라갔어요. 방공망 가동 현황 화면에서 12개 거점 중 11개가 녹색으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나는 숨을 참았어요. 첫 번째 폭발음이 스크린 속 위성 영상에서 포착된 건 카운트다운이 0이 된 직후였습니다. 그런데 폭발 지점이 대피 경로와 겹치지 않았어요. 두 번째 폭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나는 화면을 보면서 손이 차가워지는 것을 느꼈어요. 폭발이 계속됐지만 대피 경로 위에서는 사람들이 멈추지 않고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이재혁이 운용 요원에게 낮게 말했어요. 드니프로 구역 경로 B 열어줘요. 자판 소리가 났고 스크린에서 새 경로가 초록색으로 바뀌었습니다. 나는 그 장면을 보다가 뒤쪽으로 물러났어요. 작전실 한쪽 벽에 기댔습니다. 차가운 콘크리트 벽이 등에 닿았어요. 나는 거기 서서 이재혁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병원에서 아들이 아버지를 찾으며 울고 있는 동안 그는 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사이 위성 화면 속 사람들은 계속 걸어서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내 핸드폰에 배런의 메시지가 도착했어요. 조작된 연출일 수도 있어. 우리 법무팀이 허위 보고서 초안 만들었으니까
자네 서명만 하면 돼. 나는 메시지를 읽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스크린 위에서 대피 완료 인원 숫자가 또 한 번 갱신되어 있었어요. 38만 7천 명이었습니다. 워싱턴행 군용기 탑승 시각은 이튿날 새벽이었습니다. 나는 공항으로 이동하는 차 안에서 이재혁이 건네준 자료 봉투를 무릎 위에 올려놓은 채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 도심의 불빛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봉투는 아직 열지 않았어요. 작전실을 나서면서 이재혁이 그것을 건넸을 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이제 선택은 당신 몫입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악수도 없었고 설명도 없었어요. 그는 돌아서서 작전실 안으로 다시 걸어 들어갔고 두꺼운 철문이 그 뒤로 닫혔습니다. 나는 봉투를 들고 계단을 올라오면서 그 말을 계속 곱씹었어요. 선택은 당신 몫입니다. 그 말이 협박인지 신뢰인지 판단할 수 없었습니다. 공항 대기실에서 배런을 만났어요. 그는 내가 들어서는 순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양복 재킷이 구겨져 있었고 눈 아래가 붉게 충혈되어 있었어요. 잠을 못 잔 것 같았습니다. 그가 곧장 내 앞으로 걸어왔어요. 클라우스, 얘기 좀 하지. 나는 봉투를 옆구리에 끼운 채 그를 마주봤습니다. 배런이 주변을 한번 훑어보더니 목소리를 낮췄어요. 오늘 워싱턴에서 발표하면 끝이야. 나토 긴급회의에서 한국이 동맹을 배신했다고 확인해줘. 독일 정부도 그걸 원하고 있고 미국 측도 준비가 됐어. 자네가 현장에 다녀온 전문가잖아. 자네 말 한마디면 정리돼. 나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배런이 한 발 더 가까이 왔습니다. 그의 목소리에서 면도 크림 냄새가 났어요. 이상하게 그 냄새가 선명하게 느껴졌습니다. 클라우스, 독일 국방부에서 자네 승진 건 이미 올라가 있어. 오늘 발표만 잘하면 다음 달 안에 처리돼. 나는 그를 바라봤어요. 배런의 눈이 충혈되어 있었지만 그 안에 다른 것도 있었습니다. 두려움이었어요. 나는 그게 보였습니다. 그가 이렇게까지 서두르는 건 시간이 없기 때문이었어요. 한국의 대피 시스템이 결과를 내기 시작하면 그의 이야기는 설 자리를 잃습니다. 나는 잠시 침묵했어요. 배런이 그 침묵을 빈틈으로 읽었는지 목소리를 더 낮췄습니다. 거부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독일 정부 안에서 자네를 한국에 매수된 인물로 만드는 건 어렵지 않아. 경력이 끝나는 게 아니라 조사를 받게 되는 거야. 가족한테도 좋을 게 없어. 나는 딸의 목소리를 떠올렸습니다. 아빠, 이번에는 꼭 살아서 돌아와. 그 목소리가 귀 안에서 울렸어요. 살아서 돌아온다는 게 무엇을 뜻하는지 나는 그 순간 다시 생각했습니다. 배런이 내 무릎 위 봉투를 내려다봤어요. 그게 뭐야? 나는 봉투를 옆구리로 당겼습니다. 그가 눈을 가늘게 떴어요. 한국 측에서 받은 거야. 클라우스, 그거 열면 안 돼. 그걸 공개하는 순간 자네는 끝이야. 나는 배런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얼굴이 굳어 있었어요. 나는 봉투를 열지 않은 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탑승 시각이 됐습니다. 군용기 안에서 배런은 내 맞은편에 앉았어요. 그는 이륙 직후부터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나는 봉투를 무릎 위에 올려놓은 채 창밖을 봤어요. 한국의 불빛이 아래에서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제야 봉투를 열었어요. 안에는 파일 2개가 들어있었습니다. 첫 번째 파일을 펼쳤어요. 대피 작전 기록이었습니다. 날짜가 적혀 있었어요. 가장 오래된 기록이 2년 전이었습니다. 한국이 나토 최후 통첩을 받기 2년 전부터 이 작전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뜻이었어요. 나는 그 날짜를 손가락으로 짚었습니다. 두 번째 파일을 펼쳤어요. 민간인 생존 데이터였습니다. 대피 시스템이 가동된 이후 사망자 수 변화가 그래프로 표시되어 있었어요. 가동 전과 비교해서 72%가 감소했습니다. 나는 그 숫자를 보면서 눈을 들었어요. 배런이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옆모습이 굳어 있었어요. 나는 파일을 덮고 눈을 감았습니다. 워싱턴까지는 아직 14시간이 남아 있었어요. 회의장 문 앞에 서는 순간이 오면 나는 무엇을 말해야 하는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다만 그것이 두렵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두려움과 알미 14시간 동안 함께 가야 했습니다. 그 순간 파일 사이에서 작은 종이 한 장이 떨어졌어요. 이재혁의 손글씨였습니다. 우리가 지키려 한 것은 무기가 아닙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나는 그 종이를 집어들고 다시 창밖을 봤습니다. 아래에는 구름밖에 보이지 않았어요. 워싱턴에 도착했을 때 하늘은 낮게 깔린 구름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군용기에서 내리는 순간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쳤어요. 나는 봉투를 겨드랑이에 끼운 채 트랩을 내려왔습니다. 배런은 나보다 먼저 내렸어요.
그는 활주로에서 기다리고 있던 검은 차량 쪽으로 곧장 걸어갔고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 뒷모습을 잠시 바라봤어요. 14시간 동안 그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공항 터미널 안으로 들어가면서 핸드폰을 켰어요. 서울을 떠나면서 전원을 꺼뒀거든요. 메시지들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독일 국방부에서 온 것도 있었고 브뤼셀 상황실에서 온 것도 있었어요. 베런 측 법무팀에서 보낸 것도 3개가 있었습니다. 나는 그것들을 읽지 않았어요. 마지막으로 도착한 메시지 하나가 눈에 들어왔거든요. 발신인이 표시되지 않은 암호화 메시지였습니다. 내용은 짧았어요. 이제 공개해도 됩니다. 나는 터미널 안에 멈춰 섰습니다. 주변으로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소리가 들렸어요. 캐리어 바퀴 소리, 안내방송 소리, 누군가의 통화 소리. 그 소음들 속에서 나는 메시지를 다시 읽었습니다. 이제 공개해도 됩니다. 이재혁이 보낸 것인지 확인할 방법은 없었어요. 하지만 내가 알고 있는 사람 중에 이 타이밍에 이 말을 보낼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뿐이었습니다. 나는 봉투를 내려다봤어요. 파일 2개가 안에 있었습니다. 72% 감소한 사망자 수와 2년 전부터 시작된 작전 기록. 나는 봉투를 다시 겨드랑이에 끼우고 걸음을 옮겼어요. 회의장까지는 2시간이 남아 있었습니다. 나토 긴급회의장은 워싱턴 중심부의 오래된 정부 청사 건물 안에 있었어요. 건물 입구에서 신분증을 확인하고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복도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걸 느꼈습니다. 보좌관들이 서류를 들고 빠르게 지나다니고 있었어요. 그중 한 명이 내 옆을 지나면서 나를 흘끗 쳐다봤습니다. 나는 그 시선이 신경 쓰였지만 걸음을 멈추지 않았어요. 회의장 앞 복도에 베런이 서 있었습니다. 그는 양복을 새로 갈아입어 있었어요. 공항에서 봤던 구겨진 재킷 대신 단추가 반짝이는 짙은 남색 정장이었습니다. 나는 그가 공항에서 곧장 여기로 온 게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준비를 하고 온 거였습니다. 베런이 나를 보더니 가까이 왔어요. 그는 내 팔을 가볍게 잡으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클라우스, 마지막으로 묻는 거야. 안에 들어가기 전에 결정해. 나는 그의 손을 내려다봤어요. 그가 내 팔을 잡고 있었습니다. 나는 팔을 천천히 빼냈어요. 베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한 걸음 물러서더니 나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후회할 거야. 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회의장 문이 안에서 열렸어요. 안내 요원이 입장을 안내했습니다. 나는 봉투를 손에 쥐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회의장은 생각보다 넓었습니다. 긴 타원형 테이블 주변으로 각국 대표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폴란드. 나는 자리를 찾아 앉으면서 테이블 주변을 훑었습니다. 베런도 들어와서 한쪽 끝자리에 앉았어요. 그는 앉으면서 나를 한번 봤습니다. 나는 시선을 거뒀어요.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의장이 먼저 현황을 설명했어요. 러시아의 최대 규모 공세가 진행 중이며 현재 미사일 피해 집계가 이어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무기 판매 거부가 이 상황에 미친 영향을 논의해야 한다고 했어요. 나는 테이블 위에 봉투를 올려놓았습니다. 베런이 그것을 봤어요. 그의 턱이 살짝 굳어지는 게 멀리서도 보였습니다. 의장이 내 쪽을 봤어요. 마이어 박사 현장 방문 결과를 보고해 주십시오. 나는 봉투에 손을 얹었습니다. 회의장 안이 조용해졌어요. 베런이 테이블 너머에서 나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나는 봉투를 열었어요. 첫 번째 파일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 의장을 봤어요. 보고 전에 먼저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내가 말했습니다. 회의장 보좌관이 프로젝터를 켰어요. 화면에 처음 나타난 것은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아이들이었어요. 대피 경로를 따라 걷는 아이들과 들것에 실려 이동하는 환자들이 화면을 채웠습니다. 회의장 여기저기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났어요. 베런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나는 그를 보지 않았어요. 화면을 봤습니다. 화면에 아이들이 나타난 순간 회의장 안의 소음이 달라졌습니다. 웅성거림이 아니라 비웃음에 가까운 소리였어요. 누군가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감동 영상 가져온 거야. 나는 그 소리를 들었지만 화면에서 시선을 거두지 않았어요. 아이들이 대피 경로를 따라 걷고 있었습니다. 한 아이는 담요를 어깨에 두르고 있었고 다른 아이는 어른 손을 꼭 쥔 채 뛰지 않고 걷고 있었어요. 들것에 실린 노인은 눈을 감은 채였지만 가슴이 규칙적으로 오르내리고 있었습니다. 살아있었어요. 베런이 자리에서 일어서며 소리쳤습니다. 의장님, 이건 현장 보고가 아닙니다. 한국 측이 준비한 홍보 영상을 그대로 틀고 있는 겁니다. 마이어 박사가 한국 측 자료를 검증 없이 가져온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회의장 안에서 동조하는 목소리가 몇 개 나왔어요. 나는 배런을 쳐다봤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컸지만 손이 테이블 모서리를 잡고 있었어요. 나는 보좌관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화면으로 넘어갔어요. 위성 영상이었습니다. 좌측 상단에 촬영 시각이 찍혀 있었어요. 러시아 미사일 공세가 시작된 직후였습니다. 화면 안에서 우크라이나 하르키우 외곽의 도로가 보였어요. 도로 위로 차량과 사람들이 이동하고 있었고 그 위 상공에 이동식 방공망이 작동 중인 것이 열화상 영상으로 확인됐습니다. 나는 첫 번째 파일을 펼쳤어요. 이 시스템이 처음 설계된 날짜가 적힌 페이지를 찾았습니다. 2년 전이었습니다. 나는 그 페이지를 들어올렸어요. 이 시스템의 설계가 시작된 건 나토 최후 통첩이 있기 2년 전입니다. 내가 말했습니다. 한국은 협상 테이블에서 가격을 올리기 위해 시간을 끈 게 아닙니다. 이 작전을 완성하기 위해 기다린 겁니다. 회의장이 조용해졌어요. 배런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날짜 조작은 어렵지 않습니다. 의장님, 저 자료의 출처와 진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마이어 박사가 이 자료를 받은 경위도 조사가 필요합니다. 의장이 나를 봤어요. 마이어 박사 자료 출처를 밝혀주시겠습니까?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국방연구소 책임연구원 이재혁으로부터 직접 받았습니다. 저는 작전실에서 이 시스템이 실시간으로 가동되는 것을 직접 확인했어요. 위성 영상은 독립기관의 것입니다. 파일 안에 출처가 명기되어 있습니다. 배런이 테이블을 손바닥으로 쳤습니다. 그건 자네 말이잖아. 자네가 거기서 뭘 봤다는 게 증거가 됩니까? 한국에서 이틀 있다 온 사람이 갑자기 한국 편을 드는 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나는 배런을 바라봤어요.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컸지만 아까보다 빨라져 있었습니다. 서두르고 있었어요. 나는 두 번째 파일을 꺼냈습니다. 민간인 생존 데이터였어요. 그래프를 펼쳐서 보좌관에게 건넸습니다. 화면에 띄워달라고 했어요. 그래프가 스크린에 나타났습니다. 시스템 가동 전과 후의 민간인 사망자 수 변화였어요. 가동 이후 72% 감소. 나는 그 숫자를 말로 읽지 않았습니다. 그냥 화면을 가리켰어요. 회의장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이번엔 아까와 달랐어요. 비웃음이 아니었습니다. 영국 측 대표가 안경을 고쳤으며 화면을 들여다봤어요. 폴란드 측 대표는 옆 사람과 낮은 목소리로 무언가를 주고받았습니다. 배런이 다시 일어서려 했어요. 그런데 의장이 손을 들었습니다. 배런 부회장, 잠깐요. 의장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배런이 멈칫했습니다. 그는 자리에 앉았어요. 의장이 나를 봤습니다. 마이어 박사, 이 72%라는 수치의 산출 기준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나는 파일을 펼쳤어요. 시스템 가동 구역과 미가동 구역의 동일 기간 사망자 수를 비교한 것입니다. 같은 규모의 폭격이 있었던 두 지역을 대조했고 가동 구역의 사망자 수가 72% 낮았습니다. 비교 기준과 데이터 출처는 파일 4페이지에 있습니다. 의장이 보좌관에게 눈짓을 했어요. 보좌관이 앞으로 나와 파일을 가져갔습니다. 회의장 안에 긴 침묵이 흘렀어요. 배런이 그 침묵 속에서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테이블을 치지 않았어요. 손이 무릎 위에 올려져 있었고 아까보다 어깨가 내려가 있었습니다. 나는 그것을 봤어요. 그리고 파일을 덮었습니다. 의장이 안경을 벗고 화면을 바라봤어요. 스크린에는 72%라는 숫자가 그대로 떠 있었습니다. 그래프 아래에는 날짜별 데이터가 빽빽하게 적혀 있었어요. 영국 측 대표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 데이터가 국제기구를 통해 검증될 수 있습니까?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파일 안에 검증 요청 가능한 기관 목록이 있습니다. 배런이 낮게 말했어요. 자료 조작이라고요. 그런데 그 말이 아까보다 힘이 없었습니다. 나는 그를 보지 않고 의장을 봤어요. 저는 현장에서 이 시스템이 가동되는 것을 직접 봤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자리에서 제 경력보다 제가 본 것을 말하는 쪽을 선택하겠습니다. 회의장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이번에는 아무도 웅성거리지 않았습니다. 배런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런데 소리를 지르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서류를 집어들고 조용히 문 쪽으로 걸어갔어요. 아무도 그를 붙잡지 않았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회의장 안에 울렸어요. 의장이 나를 봤습니다. 마이어 박사, 계속하십시오. 나는 파일을 다시 펼쳤어요. 세 번째 페이지였습니다. 거기에는 피난 열차 운행 기록과 병원 전력 유지 현황이 적혀 있었어요. 나는 읽기 시작했습니다. 회의장 안의 공기가 달라진 게 느껴졌어요. 회의가 끝나고 건물 밖으로 나왔을 때
하늘은 아까보다 더 낮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나는 계단 앞에 서서 차가운 공기를 들이마셨어요. 폐 안으로 찬 바람이 깊게 들어왔습니다. 회의장 안에서 2시간 넘게 앉아 있었는데 그동안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했어요. 목이 건조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독일 국방부 번호였습니다. 나는 받았어요. 목소리는 내가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국방부 인사처장이었어요.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내용은 차가웠습니다. 마이어 박사, 오늘 발표 내용 보고받았습니다. 당분간 직무를 정지합니다. 나는 계단 위에 서서 그 말을 들었어요. 조사가 시작됩니까? 그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내부 검토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전화가 끊겼어요. 나는 핸드폰을 내려다봤습니다. 화면에 통화 종료가 표시되어 있었어요. 22년이었습니다. 내가 이 일을 시작한 게 28이었고 지금 50이었어요. 그 22년이 오늘 오후에 정지됐습니다. 나는 계단을 내려와 인도로 걸어갔어요. 건물 맞은편에 취재 차량이 서 있었습니다. 카메라가 나를 향하고 있었어요. 기자 한 명이 뛰어왔습니다. 마이어 박사님, 한국 측으로부터 금전적 지원을 받은 게 사실입니까? 나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어요. 또 다른 기자가 옆에서 달라붙었습니다. 독일 정부 입장과 다른 발표를 한 이유가 뭡니까? 베런 측에서 자료를 흘린 거였어요. 나는 그걸 알았지만 멈춰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연속으로 터졌어요. 나는 고개를 숙이지 않고 걸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귀를 스쳤어요. 호텔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핸드폰에 메시지들이 계속 쌓였습니다. 동료들에게서 온 것도 있었고 모르는 번호에서 온 것도 있었어요. 나는 읽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워싱턴 거리가 흘러갔어요. 신호등이 빨간색으로 바뀌면서 택시가 멈췄을 때 나는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3번 울렸어요. 딸이 받았습니다. 아빠. 나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숨을 참았어요. 딸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거든요. 뭔가 울고 난 뒤의 목소리였습니다. 학교에서 무슨 일 있었어? 내가 물었어요. 딸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말했어요. 친구가 그랬어. 아빠는 배신자래. 나는 눈을 감았어요. 택시 안이 조용했습니다. 기사가 라디오를 틀고 있었지만 소리가 멀게 들렸어요. 그건 사실이 아니야. 내가 말했습니다. 아빠가 나중에 설명해 줄게. 딸이 짧게 응 하고 대답했어요. 그리고 전화가 끊겼습니다. 나는 핸드폰을 무릎 위에 내려놓았어요. 택시가 다시 출발했습니다. 호텔에 도착해서 방으로 올라갔을 때 베런에게서 메시지가 와 있었어요. 내용은 짧았습니다. 마지막 기회야. 내일 아침까지 철회 성명 내면 직무 정지 취소시켜줄게. 나는 그 메시지를 읽고 창가로 걸어갔어요. 워싱턴의 야경이 내려다 보였습니다. 불빛들이 빼곡하게 깔려 있었어요. 나는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재혁의 손글씨가 적힌 종이를 꺼내서 다시 읽었어요. 우리가 지키려 한 것은 무기가 아닙니다. 나는 그 문장을 읽으면서 작전실 스크린에서 봤던 숫자들을 떠올렸습니다. 38만 7천 명, 72%. 그리고 이재혁이 병원에 있는 아들의 전화를 끊고 다시 화면 앞으로 걸어가던 뒷모습을요. 그 순간 브뤼셀에서 긴급 메시지가 도착했어요. 러시아의 마지막 총공세가 시작됐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규모가 이전 공세를 모두 합친 것보다 크다고 적혀 있었어요. 나는 메시지를 읽고 창밖을 봤습니다. 불빛들이 여전히 빼곡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었어요. 나는 베런의 메시지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마지막 기회야. 나는 핸드폰을 침대 위에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샤워를 하러 욕실로 들어갔습니다. 철회 성명은 쓰지 않을 것이었어요. 그걸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두려운 것과 하지 않을 것은 달랐어요. 샤워기에서 물이 쏟아지는 소리가 욕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나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서 있었어요. 뜨거운 물이 어깨를 타고 내려왔습니다. 잠시 뒤 핸드폰 진동 소리가 욕실 밖에서 들렸어요. 나는 샤워기를 잠그지 않은 채 나왔습니다. 바닥에 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화면을 봤습니다. 서울에서 온 메시지였어요. 발신인은 표시되지 않았지만 내용이 짧고 분명했습니다. 한국이 구축한 민간 대피 체계와 이동식 방공망이 러시아 최대 공세 속에서 가동을 시작했으며 현재까지 예상 민간 피해의 83%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내용이었어요. 마지막 줄에 한 문장이 더 있었습니다. 이재혁 박사 아들 수술 성공했습니다. 나는 욕실 문에 등을 기댔어요. 차가운 타일 벽이 등을 식혔습니다. 뜨거운 물이 아직 샤워기에서 쏟아지고 있었어요. 수증기가 욕실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나는 메시지를 다시 읽었어요. 83%. 그 숫자가 뜻하는 것이 무엇인지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러시아의 마지막 총공세가 멈춘 건 사흘 뒤였습니다. 나는 워싱턴 호텔방에서 그 소식을 들었어요. 브뤼셀에서 온 공식 보고서가 아니라 뉴스 속보였습니다. 화면에 휴전 협상 가능성이라는 자막이 흘렀어요. 나는 침대 끝에 앉아 그 자막을 바라봤습니다. 사흘 동안 나는 호텔 밖으로 거의 나가지 않았어요. 직무정지 통보가 공식 문서로 도착했고 독일 국방부는 내부 감사를 시작했다는 통보도 왔습니다. 베런 측 법무팀에서 보낸 내용 증명도 책상 위에 쌓여 있었어요. 나는 그것들을 열어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재혁이 건네준 파일을 반복해서 읽었어요. 숫자들이 익숙해질 때까지요. 휴전 협상 가능성이라는 자막 아래로 새로운 내용이 흘렀습니다. 국제기구가 한국의 민간인 보호 체계를 공식 검토하기 시작했다는 내용이었어요. 72% 사망자 감소 수치가 독립기관을 통해 1차 검증됐다는 내용도 나왔습니다. 나는 그 자막을 보면서 핸드폰을 들었어요. 베런에게서는 사흘 동안 메시지가 없었습니다. 그 침묵이 오히려 이상했어요. 뭔가를 준비하고 있다는 뜻일 수도 있었거든요. 핸드폰을 내려놓으려는 순간 화면에 베런의 이름이 떴습니다. 전화였어요. 나는 잠시 바라봤다가 받았습니다. 베런의 목소리는 사흘 전과 달랐어요. 낮고 피곤했습니다. 클라우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얘기하지. 나는 창가로 걸어가며 대답했어요. 듣겠습니다. 베런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지금이라도 거짓 증언을 해줘. 워싱턴 회의에서 한 발표를 번복하는 거야. 한국 측 자료에 오류가 있었다고 하면 돼. 그러면 직무정지 취소시켜주고 감사도 없던 일로 할게. 자네 경력 다시 살릴 수 있어. 나는 창밖을 봤습니다. 워싱턴의 하늘이 흐렸어요. 며칠째 구름이 거치지 않고 있었습니다. 베런이 계속했어요. 자네도 알잖아. 이게 비즈니스야. 한국이 이번에 옳은 선택을 했을 수도 있어. 하지만 그게 우리 계약이랑 무슨 상관이야. 세상은 항상 이렇게 돌아가는 거야. 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베런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클라우스, 자네 딸 학교 취재진이 몰렸다는 거 알지? 내가 막을 수 있어. 그 순간 나는 눈을 감았습니다. 딸이 학교에서 울었다는 게 머릿속에 들어왔어요. 친구가 그랬어. 아빠는 배신자래. 그 목소리가 귀 안에서 울렸습니다. 나는 눈을 뜨고 창밖을 봤어요. 흐린 하늘 아래로 워싱턴 건물들이 서 있었습니다. 나는 이재혁을 떠올렸어요. 병원에서 아들이 아버지를 찾으며 운다는 전화를 받고도 작전실 화면 앞으로 걸어가던 뒷모습을요. 그리고 그 사이 스크린 위 숫자들이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38만 7천 명. 나는 입을 열었어요. 베런. 누군가는 돈을 잃었습니다. 베런이 말을 기다렸어요. 나는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훨씬 많은 아이들이 내일을 얻었습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어요. 나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구름 사이로 빛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가늘고 좁은 빛이었지만 분명히 있었어요. 잠시 뒤 핸드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엔 브뤼셀이었어요. 나는 받았습니다. 러시아 협상단이 비공식 채널을 통해 한국의 휴전 중재를 요청했다는 내용이었어요. 공식 발표는 아직 없지만 채널이 열렸다는 확인이었습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파일을 집어들었어요. 2년 전부터 시작된 작전 기록이 적힌 첫 번째 페이지였습니다. 한국이 기다린 것이 이 순간이었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무기를 팔 수 있는 순간이 아니라 전쟁을 멈출 수 있는 순간을요. 그때 책상 위에 쌓여있던 베런 측 내용 증명 봉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나는 그것을 집어서 쓰레기통에 넣었어요. 소리가 났습니다. 나는 다시 창가로 돌아갔어요. 구름 사이의 빛이 아까보다 조금 넓어져 있었습니다. 휴전 협상이 공식적으로 시작됐다는 발표가 나온 날 나는 워싱턴에 있었습니다. 뉴스 자막이 흐르는 것을 호텔 로비 화면으로 봤어요. 협상 장소는 제네바였고 한국이 중재국으로 참여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로비에 있던 사람들이 화면을 올려다봤어요. 누군가 낮게 말했습니다. 한국이 중재를 한다고. 나는 그 말을 들으며 엘리베이터로 걸어갔어요. 방으로 올라와서 짐을 정리했습니다. 독일로 돌아가는 항공편을 예약했어요. 귀국하지 않고 제네바 협상장에 남겠다는 결정은 그 직후에 내렸습니다. 협상 합의문 작성에 참여할 수 있는지 브뤼셀 측에 타진했어요. 답이 오는데 반나절이 걸렸습니다. 직무정지 상태이므로 공식 자격은 없지만 자문 역할은 가능하다는 내용이었어요. 나는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제네바로 이동하는 비행기 안에서 딸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아빠, 제네바가 조금 더 걸릴 것 같아. 딸이 바로 답장을 보내왔습니다. 얼마나요? 나는 잠시 생각했어요. 조금. 딸이 다시 답장을 보냈습니다. 알겠어요. 그게 전부였어요. 나는 핸드폰을 내려놓으며 창밖을 봤습니다. 구름 위를 날고 있었어요. 이재혁에게서 연락이 온 건 제네바에 도착한 다음 날이었습니다. 짧은 메시지였어요. 아들이 퇴원했습니다. 나는 그 메시지를 읽고 한참 동안 화면을 바라봤어요. 다른 말이 없었습니다. 그게 이재혁다웠어요. 나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잘 됐습니다. 그것뿐이었어요. 협상장은 제네바 외곽의 오래된 건물 안에 있었습니다. 나는 자문 자격으로 회의실 뒤편에 앉았어요. 공식 협상단이 아니었기 때문에 발언권은 없었습니다. 나는 그냥 들었어요. 협상은 느리게 진행됐습니다. 러시아 측과 우크라이나 측이 번갈아 조건을 내놓았고 한국 측 대표가 그 사이에서 조율했어요. 한국 측 대표는 말이 많지 않았습니다. 양측이 격하게 부딪히는 순간에도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어요. 대신 숫자를 꺼냈습니다. 민간인 사망자 수, 병원 가동률, 대피 인원, 감정이 아니라 숫자로 이야기했어요. 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재혁을 떠올렸습니다. 협상이 이틀째로 접어든 날 저녁 회의실 밖 복도에서 한국 측 대표가 내 옆으로 왔어요. 그는 커피를 2잔 들고 있었습니다. 한 잔을 내밀었어요. 마이어 박사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나는 잔을 받았어요. 커피가 따뜻했습니다. 손바닥에 온기가 전해졌어요. 저는 공식 자격도 없는데요. 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자리에 있다는 것 자체가 의미 있습니다. 나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어요. 복도 끝에서 협상단 보좌관들이 서류를 들고 오가고 있었습니다. 한국 측이 내세운 조건이 궁금했어요.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한국이 요구하는 게 뭡니까? 무기 판매 재개 조건입니까? 그가 커피를 마시며 고개를 저었어요. 민간인 보호구역 설정과 휴전 감시 체계 수립입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말을 잃었어요. 무기 계약이 아니라는 뜻이었습니다. 수백조 원 규모의 계약을 거부하고 대신 휴전 감시 체계를 조건으로 내세웠다는 뜻이었어요. 그가 커피잔을 들며 덧붙였습니다. 전쟁이 끝난 뒤에도 아이들이 다닐 학교가 있어야 하니까요. 나는 그 말을 듣고 복도 창문 쪽을 봤어요. 제네바의 밤이 창 너머로 보였습니다. 조용한 거리에 가로등 불빛이 내려앉아 있었어요. 그 순간 딸이 학교에서 울었다는 게 다시 떠올랐습니다. 아빠는 배신자래. 그 말을 들으며 울었을 딸의 얼굴이 보였어요. 그리고 이재혁의 아들이 병원에서 아버지를 찾으며 울었다는 것도요. 나는 커피잔을 2손으로 감쌌습니다. 따뜻했어요. 한국이 지키려 한 것이 무엇인지 이제는 완전히 알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협상장에서 첫 번째 합의 조항이 서명됐어요. 민간인 보호구역 설정에 관한 항목이었습니다. 서명이 끝난 뒤 회의실 안에 잠깐 침묵이 흘렀어요. 러시아 측 대표와 우크라이나 측 대표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한국 측 대표는 서류를 정리했어요. 나는 뒤편에서 그 장면을 바라봤습니다. 세계 언론이 한국을 동맹을 벌인 나라라고 보도하던 그때 한국은 이 서명을 위해 기다리고 있었던 거였어요.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늦은 시각이었지만 딸이 받았어요. 아빠, 뉴스에 나왔어. 제네바에서 협상 시작했다고. 나는 걸으면서 대답했습니다. 응. 아빠 거기 있어. 딸이 잠시 침묵했어요. 그러고 나서 물었습니다. 이번엔 약속 지킨 거야. 나는 발걸음을 멈췄어요. 제네바 거리의 가로등 아래에 서 있었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볼을 스쳤어요. 나는 대답했습니다. 응. 이번엔 지켰어. 전화를 끊고 하늘을 봤어요. 구름이 걷혀 있었습니다. 별이 몇 개 보였어요. 나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초등학교가 다시 문을 열었다는 소식은 협상이 마무리되고 몇 달 뒤였습니다. 나는 그 소식을 제네바에서 들었어요. 공식 감사가 아직 진행 중이었고 직무 복귀는 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협상 자문으로 참여한 기록이 남아 있었고 브뤼셀 측에서 비공식으로 현장 방문을 요청해 왔어요. 나는 수락했습니다. 하르키우 외곽의 학교였어요. 차에서 내리는 순간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봄바람이었는데 아직 차가운 기운이 섞여 있었어요. 학교 건물은 외벽 일부가 보수 중이었습니다. 회색 콘크리트 위에 새 페인트가 절반쯤 칠해져 있었어요. 공사 중인 비계가 한쪽 벽을 붙들고 있었지만 현관문은 열려 있었습니다. 안에서 아이들 소리가 들렸어요. 나는 그 소리를 듣고 걸음을 멈췄습니다. 소리라는 게 이상했어요. 몇 달 전에 이 도시 위로 미사일이 날아다니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 안에서 아이들이 웃고 있었습니다. 운동장 쪽으로 돌아가자 이재혁이 서 있었어요. 그는 나를 미리 알고 있었는지 돌아보지 않고 운동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내가 옆에 서자 그가 짧게 말했어요. 오셨군요. 나는 대답하지 않고 운동장을 봤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다니고 있었어요. 넘어지는 아이도 있었고 공을 발로 차는 아이도 있었습니다. 웃음소리가 운동장 가득 퍼졌어요. 나는 그 소리를 들으며 몇 달 전 작전실 스크린을 떠올렸습니다. 대피 경로 위에서 숫자들이 올라가던 장면이었어요. 그 숫자들이 결국 여기로 이어졌다는 걸 나는 그제야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이재혁이 말했어요. 우리가 만든 최고의 무기는 저 웃음소리입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반박할 수가 없었거든요. 틀린 말이 아니었고 과장된 말도 아니었습니다. 저 아이들이 오늘 저 운동장에서 뛰어다닐 수 있다는 사실이 그 말의 증거였어요. 바람이 다시 불어왔습니다. 이재혁의 재킷 자락이 흔들렸어요. 나는 그의 손을 봤습니다. 화상 자국이 가득한 손이었어요. 그 손이 지금 운동장 난간을 가볍게 잡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물었어요. 이재혁이 운동장을 보면서 대답했습니다. 잘 있습니다. 학교 잘 다니고 있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 순간 핸드폰이 울렸어요. 딸이었습니다. 화면에 영상통화 요청이 떴어요. 나는 받았습니다. 화면 속에서 딸이 나타났어요. 교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바로 전화한 것 같았어요. 배경으로 교실 복도가 보였습니다. 아빠, 지금 어디야? 딸이 물었어요. 우크라이나. 내가 대답했습니다. 딸이 화면 너머로 뭔가를 살펴봤어요. 거기 학교야. 나는 핸드폰을 운동장 쪽으로 돌렸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장면이 화면에 잡혔어요. 딸이 잠시 그 장면을 바라봤습니다. 그러고 나서 말했어요. 우리 학교랑 비슷하네. 나는 핸드폰을 다시 내 쪽으로 돌렸어요. 딸의 얼굴을 봤습니다. 몇 달 전에 학교에서 울었을 그 얼굴이었어요. 지금은 울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냥 화면을 보고 있었어요. 나는 그 얼굴을 바라보면서 한국이 지키려 했던 것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했어요. 국경도 아니었고 정치도 아니었습니다. 저기 뛰어다니는 아이들의 오늘이었어요. 그리고 독일에서 교복을 입고 학교 복도에 서 있는 내 딸의 오늘이기도 했습니다. 이재혁이 내 옆에서 조용히 말했어요. 우리는 이걸 보려고 15년을 기다렸습니다. 나는 핸드폰을 들고 딸에게 말했습니다. 아빠 곧 들어가. 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 빨리 와. 화면이 꺼졌습니다. 나는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고 다시 운동장을 봤어요. 아이들이 여전히 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웃음소리가 더 크게 들렸어요. 이재혁이 난간에서 손을 뗐습니다. 그가 돌아서며 말했어요. 식사하시겠습니까?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나란히 운동장을 등지고 걸었어요. 뒤에서 아이들 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 발걸음이 그 소리를 밟고 나아갔어요. 배런이 모든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는 소식이 핸드폰에 도착한 건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나는 그 메시지를 읽고 핸드폰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어요. 이재혁이 맞은편에 앉아 메뉴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나는 창밖을 봤어요. 하르키우의 저녁이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어요. 베를린 국제평화포럼 연단에 오르기 전날 밤 나는 호텔방에서 원고를 12번 고쳤습니다. 첫 문장이 문제였어요.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알고 있었지만 그 문장을 종이에 쓰는 것과 연단에서 소리 내어 읽는 것은 달랐거든요. 나는 창가에 앉아서 베를린의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불빛들이 빼곡하게 깔려 있었어요. 1년 전 워싱턴 호텔 창가에서 봤던 불빛과 비슷했습니다. 그때 나는 베런의 협박과 이재혁의 종이 쪽지 사이에서 무엇을 선택할지 알고 있었지만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지금도 두렵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종류가 달랐어요. 그때의 두려움은 잃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었고 지금의 두려움은 제대로 전달할 수 있을지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나는 원고 첫 줄을 다시 읽었어요. 우리는 한국에 속았습니다. 그 문장을 쓴 건 나였지만 읽을 때마다 가슴이 조여드는 것 같았습니다. 속았다는 말이 어떻게 들릴지 알고 있었거든요. 청중 중 절반은 그 문장에서 비난을 읽을 것이고 나머지 절반은 고백을 읽을 거예요. 나는 두 번째 해석이 맞기를 바랐습니다. 포럼 당일 아침 연단에 오르기 전 대기실에서 이재혁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오늘 발표합니다. 짧게 적었습니다. 이재혁이 바로 답장을 보내왔어요. 알고 있습니다. 잘하실 겁니다. 나는 그 문자를 읽고
핸드폰을 재킷 안주머니에 넣었어요. 대기실 문이 열렸습니다. 안내 요원이 입장 시간이라고 했어요. 나는 원고를 들고 일어섰습니다. 포럼 회의장은 가득 차 있었어요. 각국 정부 대표, 연구자, 언론인들이 좌석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나는 연단까지 걸어가는 동안 시선들이 나를 향하는 것을 느꼈어요. 1년 전 직무정지 통보를 받은 사람이었고 한국 측 자료를 가져와 워싱턴 회의장에서 발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이후 감사가 진행됐고 결과는 무혐의였어요. 하지만 경력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나는 연단에 섰어요. 마이크 앞에 서자 회의장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나는 원고를 펼쳤어요. 그리고 첫 문장을 읽었습니다. 우리는 한국에 속았습니다. 회의장 안에서 미세한 술렁임이 일었어요. 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리 모두는 한국이 돈을 더 받기 위해 시간을 끌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전선이 무너지는 동안 공급을 끊으면 가격이 올라간다는 논리였어요. 나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직접 서울로 가서 그 계산서를 들고 오겠다고 자원했을 만큼요. 회의장이 조용했어요. 나는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계산하고 있던 건 가격이 아니었어요. 미사일이 어느 경로로 날아올지, 병원 전력을 어떻게 유지할지, 아이들을 몇 분 안에 대피시킬 수 있는지였습니다. 그 계산을 2년 동안 해왔어요. 우리가 최후 통첩을 보내기 2년 전부터요. 회의장 안에 아무 소리도 없었어요. 나는 원고를 잠시 내려다봤습니다. 다음 줄로 넘어갔어요. 한국은 가장 큰 계약을 거부했습니다. 수백조 원 규모의 제안이었어요. 대신 민간인 보호구역 설정과 휴전 감시 체계를 조건으로 내세웠습니다. 무기를 팔아서 얻을 수 있는 것보다 훨씬 적은 것을 요구했어요. 그리고 전쟁을 끝낼 시간을 벌었습니다. 나는 원고에서 눈을 들어 청중을 봤어요. 앞줄에 앉은 사람들의 표정이 처음과 달라져 있었습니다. 나는 마지막 단락으로 넘어갔어요. 저는 한국에서 한 연구원을 만났습니다. 손에 화상 자국이 가득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병원에서 아들이 아버지를 찾으며 운다는 전화를 받으면서도 작전실 화면 앞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몇 달 뒤 저는 그와 나란히 우크라이나의 초등학교 운동장 앞에 서서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것을 바라봤어요. 그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만든 최고의 무기는 저 웃음소리입니다. 나는 그 말이 과장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회의장 안에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했어요. 나는 원고를 덮었습니다. 마지막 문장은 외우고 있었거든요. 한국에 속았다는 말은 우리가 한국을 잘못 읽었다는 뜻입니다. 한국은 돈을 선택할 것이라고 우리는 확신했어요. 하지만 한국은 내일을 선택했습니다. 나는 연단에서 내려왔어요. 박수 소리가 났습니다. 처음엔 한 곳에서 시작됐다가 다른 곳으로 번졌어요. 나는 그 소리를 들으며 걸었습니다. 대기실로 돌아와 재킷 안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냈어요. 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끝났어. 잘했어. 딸이 바로 답장을 보내왔어요. 나는 그 문자를 읽고 건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베를린의 오후였어요. 하늘이 맑았습니다. 나는 포럼장을 떠나 곧장 공항으로 향하지 않았어요. 택시를 잡아 다른 방향을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로 가는 항공편이 저녁에 있었거든요. 하르키우 외곽의 그 학교 운동장에 다시 가보고 싶었어요. 비행기 안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이재혁의 손글씨가 적힌 종이가 떠올랐어요. 우리가 지키려 한 것은 무기가 아닙니다. 나는 그 문장이 처음엔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서울에서 들었을 때도, 워싱턴 군용기 안에서 읽었을 때도, 제네바 협상장 복도에서 커피를 마시며 떠올렸을 때도요. 하르키우 학교 운동장 앞에 내렸을 때 저녁 햇빛이 길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운동장은 텅 비어 있었어요. 수업이 끝난 뒤였거든요. 하지만 운동장 흙 위에 아이들의 발자국이 여기저기 남아 있었습니다. 나는 그 발자국들 사이에 서서 한참 동안 움직이지 않았어요.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차갑지 않았어요. 나는 그제야 이재혁의 문장이 완전히 이해됐습니다. 무기가 아니라 이 발자국들이었어요. 내일도 이 운동장에 발자국이 찍힐 수 있도록 그것이 한국이 지키려 했던 것이었습니다.